자, 오늘 이제 중국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 모시고, 우리가 익숙했던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지금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의 나와바리, 러시아는 러시아와 나와바리, 중국은 중국의 나와바리. 이런 다극체제를 트럼프 마가가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남미하고 자기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린 그린란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 거야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들 해. 국제기구 다 몰라 씨발. 러시아는 그 신호를 가장 먼저 해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네수엘라 침공한 거 보고, 야, 미국 니네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어. 니들 나쁜 놈이잖아. 이런 성명을 내고 기뻐했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비난했죠. 그리고 네. 초기에는 기쁘기만 했는데 지금도 걱정도 절반 정도 있는 상태. 그리고 중국은 행동으로 바로 옮겼어요. 일본 니네 트럼프가 니네 안 도와준다. 이제 수출이 어제 빵 때리고. 뉴욕타임즈가 트럼프한테 대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대만은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이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러시아도 베네수엘라 투자 많이 했거든요. 오가는 러시아 유조선들 다 막아.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니네 뜻대로 해. 중국도 마찬가지야. 베네수엘라 투자 많이 했는데 니들 손해를 감수해. 대신 대만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연장선상에서 트럼프는 유럽도 그린란드 우리 못 먹게 하면 우크라이나 손 뗀다? 우크라이나 지킬래? 그린란드 우리 줄래? 이런 딜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걸 알아들은 세력들은 지금 재빨리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구상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미국이 패권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렇지. 미국이 중국 니네는 이거 먹어, 러시아 니네는 이거 먹어를 말로 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미국은 여전히 대만 해협에도 관여하고 싶고 우크라이나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힘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방구만 자기네들 걸 확실히 하고 우크라이나는 EU, 나토와 니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힘 큰 나라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일본도 까보니까 이번에 전례 없는 센 세기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일본은 대만 편들면서 중국 때리고 혼자 중국을 상대할 수 없어요. 미국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뉴욕타임즈한테 그건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흐름에서 탈락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미주 대륙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마련한 거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쿠바나 니카라과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렇죠. 자기 네. 뒷마당에서 뒷마당에서는 꺼져. 예. 대신 니들 나와버리는 내가 이전보다는 눈 감을게. 한번 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주 대륙에서는 딜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확고한 것이고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혹자들은 신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미 신제국주의였어요. 옛날에 유럽 제국주의라고 불려지는 그 제국주의와 다르게 제국주의인데 우리가 아름다울 밑자를 쓸 만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제국주의예요. 예전에는 전쟁에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국제기구, 명분, 민주주의 이런 걸로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걸 동원해서 아주 우아하게 할 수 있었어요. 구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침략한 것처럼 들어가서 주권과 영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식민지 통치를 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인도도 너무 그 세계에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같은 좀 더 우아한 제국주의가 세계에 먹혔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근데 미국이 그것조차 힘이 빠지니까 지금 트럼프가 옛날에 유럽이 하던 방식으로 주권도 내놔, 영토도 내놔 이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지. 미국은 국제법 동원하고 유엔 동원해서 통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국가 그들이 보기에 이란, 이라크 같은 게 대표적이죠. 가서 이른바 참수작전,
윗대가리 제거해버리고 자기네들의 점령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제를 만들어 놓고 빠지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도 미국이 그건 잘하거든요. 쳐들어가서 그 우두머리들을 제거하고 하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생선을 먹었는데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땅덩어리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 산악 지역에다가 정규군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민병대까지 아주 되어 있어요. 혁명을 하는데 아주 이미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어디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미국 정유회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야 이제 우리가 저리했어 니네 들어가 그랬더니 한 정유회사도 안 들어가 그랬어요.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가 쫓겨나온 경험이 2번이나 있거든요. 그거가 다시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약 중국까지 여기 간섭하게 만들면 미국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떤 꾀를 내냐 하면 니네들이 상업적 이익은 지켜줄게. 석유도 더 품질 좋게 만들어 팔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력권을 하게 해줘. 지금 이런 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만은 우리가 손 뗄게. 트럼프는 그 말을 해버렸잖아요. 대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힘을 믿고 독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그건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버리면 대만 문제는 어쩌면 중국이 볼 때는 훨씬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일본이 숟가락 놓다가 지금 얻어맞은 거예요. 일본은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대만 붙들고 중국하고 싸우려고 했고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퇴짜 맞았고 그런데 일본 극우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 총리잖아.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일본 극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 핵무장 이쪽 루트를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되게 높다고 하는데 좋은 기사만 계속 써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일본 극우와 일본 보수 언론들이 손잡고 다카이치 인기를 지탱시키고 있다고 봐요. 중국도 파워 너무 세지고 있고 미국은 우리를 버리고 있고 미국에 기대서 중국한테 덤비던 이 전략은 안 된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핵무기도 가져야 되고 막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성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일본 국민들이 일본 그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베도 실패했던 헌법 개정까지 쭉 그 루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거 눈치챈 것 같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중국하고 미국의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편 먹자. 처음이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편 먹자고 한 거는. 이 히토류라는 문제는 일본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라는 게 있어요. 이 히토류는 전적으로 중국이 90% 이상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카이치는 어떤 꾀를 내냐 하면 빨리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네들 일본 극우가 그동안 원해왔던 것들을 헌법을 고쳐서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한테 이렇게 일본이 한국한테 친절하고 모든 걸 다 내줄 듯이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했으라도 다카이치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해서 중의원 해산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첫 번째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까지 성공하고 나면 이제 핵무장 한다고 하겠죠. 자, 그럼 우리 재성 교수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자기가 이미 먹은 것처럼 굴잖아요. 물론 트럼프 특유의 그 허풍이 들어가긴 했는데 자기들끼리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는데. 일단은 협상을 하고 그 유럽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말도 계속 하는데. 군사력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물밑으로 이런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린란드가 중요해? 우크라이나가 중요해? 우크라이나는 서유럽 국가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먹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서유럽이 바로 이웃하게 되는 거예요. 완충지대가 없이. 서유럽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너무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보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들을 회수할 방법이 없죠.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이 사실 군사적으로 다 백업하고 있단 말이야. 미국에서 빠지면은 그럼 못 막아 서유럽이. 그래서 지금 유럽이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10만 명의 상비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하고 직접 빨리 딜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러시아에 또 대항해야 되는데 서쪽에서 이제 미국까지 오는 거죠. 특히 그동안 러시아의 에너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었는데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싼 가격에 다른 데서 에너지 수입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해서 카타르나 이런 곳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 가격이 지금 너무 치솟고 있으니까 유럽이 경쟁력에서 계속 뒤지고 있고 경제 성장도 지금 지체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뭐 시위하는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도 증액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복지 축소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계속해서 약진하게 되죠.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유럽이 놓이게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냐 그린란드냐를 선택해라. 이런 딜을 만약에 던졌다고 하면 유럽에 분열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덴마크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러시아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분열이 이제 있었는데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 분열이 심화될 거예요. 서유럽에서도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딜을 지금 치고 있는 거야. 저는 트럼프가 마음을 먹으면 베네수엘라보다 그린란드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국민 수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지키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군대는 있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덴마크 자체도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이. 덴마크 자체도 군사력이 얼마 안 돼서 덴마크도 조그만 나라죠. 예, 나토가 그것을 지켜주느냐? 나토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란 말입니다.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이 단합을 해서 저항을 한다? 저항을 하는 것도 어떻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미군과 맞설 만한 군사력,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의 혼란, 당황?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게 나토가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상황. 나토 입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린란드가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위험하다면 우리 나토군을 거기에 파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한테는 말도 아닌 말장난이죠. 그렇지. 그다음에 나토의 부위원장은 유럽군을 만들자. 그거는 10년, 100년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수십 년간 사실 그런 구상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마크롱 대통령이 그 얘기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호응을 안 해줘요. 드골 시절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 만드냐고. 한 달 후에 군대가 생기면 또 모르겠어. 10만 명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거기 뭐 군대 있어? 니네가 그럼 우크라이나 니네 무기로 다 지킬 수 있어? 트럼프를 막을 방법이 있나? 유럽이 막을 방법이 없어. 말할 방법이 없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막을 것은 나의 도덕심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무엇이 당신을 멈출 수 있습니까? 국제법입니까? 아니, 나의 도덕심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나토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뭐 어때? 나토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2차 대전 이후에 이 나토 자체가 깨집니다. 그럼 뭐 어때? 그런 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설인데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이에요. 지금 캐나다 카니 총리가 중국에 지금 있는데요. 왜 달려갔냐 하면 미국이 무서워서 달려갔어요. 미국이 캐나다도 먹겠다고 하고 있잖아. 트럼프 진짜 미쳤어 진짜. 51번째 주로. 캐나다는 정말로 미국이라고 실질적인 한국가라고 해도 다름없을 만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다 의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캐나다 수출이 75%가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경제가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군대가 영원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군대가 10만 정도밖에 캐나다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최근에 캐나다가 우리한테 이제 잠수함 발주해가지고 독일하고 우리가 지금 경쟁국인데 갑자기 캐나다가 자동차 공장 캐나다에 지을 수 있느냐 이걸 옵션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경제적으로도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 캐나다에는 미국이 생산 안 하는 것만 여기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영원히 관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캐나다 막 관세 때리고 막 니네 먹는다고 하고 막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장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큰 거 만들면 여기서는 작은 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경제 단위처럼 움직였다고. 그거를 트럼프가 다 깨버린 거야. 캐나다가 지금 난리가 났어. 어머 씨발 트럼프 저 미친 새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중국으로 달려갔어. 미국에 대해서 경제 안보적으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다 치명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미국과 무역에 크게 문제가 생겨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장치를 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싱가포르만큼이나 아주 좋아서 싱가포르나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독립적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 대륙의 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안 좋다고 위치가 그랬죠.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둘러싸여가지고 우리가 힘만 있으면 너무 좋은 위치인 거야. 일정 정도의 전략적 자율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 대통령으로 그 외교의 수장이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윤석열이었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진짜. 끝장났어요, 끝장. 탈탈탈 털렸어. 혹시 대선이 내년 아닙니까, 그럼? 대선이 내년이죠? 대선 내년 되는 거죠. 다카이치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겠죠. 다카이치보다 더 하지, 그러면. 일본하고 회담할 때 다카이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자 이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도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그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다카이치는 다 한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미국이 버리면 일본은 대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학자인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럴 정도로 하고 와서 좋은 지도자 한 명이 위기의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푸틴 만나는 거 남았어, 이제. 푸틴. 그것도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복도 많고 지도자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 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재수로 갑시다, 재수. 근데 이제 리더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들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을, 맞아요. 그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국제정세를 때문에 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다스베이더를 열심히 그러니까. 하시면서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로. 100년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완전 당했는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세계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고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앞서갈 수도 있거든요. 흐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러시아하고 네. 북한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 이 문제. 근데 이게 참 시간 있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과오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일부러 더 망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러 망쳤죠.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 러시아의 그 대외 경제 담당 부총리 오베르축이 왔을 때 오기 전부터 사실은 한너 간에 정부 간에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베르축이 와서 거부합니다. 명확한 의제가 없으면 안 하겠다. 제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의에 반대하는 거죠. 한너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원치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였으니까. 북한에게는 또 다른 뒷바가 생긴 거죠. 그동안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기면서 북한의 몸값도 올라가고. 러시아도 사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와줬기 그렇죠. 때문에 혈맹이 됐죠. 6.25 때 미국하고 우리가 혈맹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윤석열 정권 때
조장하고 방치하고 러시아를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우크라이나 가서도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같이 싸워 나가자.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죽자 사자 싸워야 돼?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나? 정열. 사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